어느 날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 노자인 대철학을 숭상하는 한 사내가 살았다. 이름은 성훈이라 했고 그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차가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문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찰나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오래된 친구 윤영이었다. 윤영은 대학 시절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무의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는 친구였다. 그는 도시 생활을 떠나 시골로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이메일 내용은 그의 시골 생활을 담은 소박한 이야기와 함께 성훈을 시골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다. 성훈은 무언가 환기가 필요할 것 같아 그 초대를 흔쾌히 승낙했다. 성훈은 평소 즐기던 도시의 붐비는 생활을 내려놓고 시골로 떠났다. 시골에 도착하자 윤영은 기다란 풀밭과 이를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가에서 성훈을 맞이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시골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현대인의 감각과는 동떨어지지만 시골의 삶은 성훈에게 많을 것을 가르쳤다. 윤영은 성훈에게 무의의 철학을 깊게 설명해 주었다. 성훈아, 무의는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자연이란 스스로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법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자연을 바꿔보려고 하던 간에 결국은 그 조화를 깨트리는 것 뿐이지. 성훈은 그 뒤로 며칠을 그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보내며 무의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시골에서는 모든 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영과 함께 텃밭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윤영은 성훈에게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성훈과 윤영은 작물을 수확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성훈은 말했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작물을 키우니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냐? 윤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성훈아, 무의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린 자연의 흐름을 따라 이 정도만 하는 거야. 인위적인 개입을 많이 하면 오히려 땅이 지치고 다음 해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자연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성훈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급하고 많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자신이 지친 이유도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조화를 깨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을 존경하게 되었다. 시골 생활이 끝나갈 무렵 성훈은 도시로 돌아가면서 윤영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윤영아, 너의 삶의 방식을 통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이제 도시에서도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며 인위적으로 무리하지 않을게. 성훈은 도시로 돌아가서도 윤영이 가르쳐준 무의 철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했다. 예전에는 간단한 일에도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반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는 그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이렇듯 무의의 철학은 성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무의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품은 성훈은 돌아온 도시 생활에서도 그 조화를 이어갔다. 이것이 바로 성훈의 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이야기가 된다. 과도한 욕망과 인위적인 조작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한 조선시대 마을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 소년 길수가 있었습니다. 길수는 늘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길 좋아했죠. 어느 날 길수는 마을 어귀에서 전설적인 철학자 책의 이황이 강연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화기에 대한 이황의 설명을 듣고자 마음먹은 길수는 강연장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한 길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중후한 책의 이황이 마이크라고는 없지만 모든 이의 귀를 사로잡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와 귀입니다. 책의 이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농부가 밭을 가는 행동 자체는 기입니다. 그가 농사를 짓는 이유, 그 밑바탕에 깔린 도덕적 의의와 본질, 그것이 바로 이입니다. 길수는 여전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이와 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의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길수에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소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생각해보세요.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은 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이것들이 바로 기입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길수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와 기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나요? 책의 이황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곧 길고 심오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기는 항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없이는 기가 방황하게 되고 기 없이는 이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원리는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행동이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 밑바탕에 올바른 도덕적 원리가 없다면 혼돈으로 치닫게 됩니다. 길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길수는 이황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모든 것이 이와기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나요? 이황은 길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도덕적 원리를 찾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원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와 기는 조화를 이루며 너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네. 길수는 책의 이황의 말을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길수는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워가며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가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에서 책의 이황의 이기이원론이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삶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길수와 같은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소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책의 이황이 소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기 견발설에 기초한 아주 유쾌하고도 교훈적인 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일하는 영리한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도사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론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라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철학적인 사색을 즐기며 살았어요. 어느 날 기라는 퍼즐을 좋아하는 떠돌이 점장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좀 더 현실적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집이나 시장에서 물질과 에너지, 즉기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술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을 즐겼답니다. 이와 기는 서로 엇갈려 마주쳤지만 서로 간의 성향과 관심사 때문에 늘 낯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징적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도사는 나무가 자라기 위한 절대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서 하며 철학적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기 점장은 장날에 다양한 재료를 모아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근처에서 흙을 뒤집고 물을 뿌리고 무사람에게서 알려지지 않은 비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를 어디서나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사와 기 점장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도사는 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변덕스럽게 행동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나? 기 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원리나 법칙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서로의 이론과 방법을 존중하며 이와 기는 함께 나무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무가 필요로 하는 법칙과 원리를 설명하고 기는 그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도사는 나무가 자랄 때의 균형을 설명했고 기는 물질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나무는 서서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하여 나무가 생동감을 찾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이와 기의 조화로운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기는 그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들이 대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학적 원리와 물질적 적용이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기변설의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원리와 실제적 적용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모처럼의 한가로운 토요일 아침, 나는 친구 지훈이와 함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는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 들어 칸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나는 그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진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와 있었고 집중해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자마자 지훈이는 반갑게 웃으며 필기하던 노트를 덮었습니다. 요즘 칸트가 뭐가 그리 재밌길래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 내가 묻자 지훈이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있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야. 이게 우리의 현실 인식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고. 그렇다면 나도 좀 알려줘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 부탁할게. 나는 관심을 표하며 말했다. 지훈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가사물을 인식할 때 두 가지 레벨에서 이뤄지는 거야. 첫 번째는 감성이고 두 번째는 오성이지. 감성은 우리가 사물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고, 오성은 그 경험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해줄 수 있어?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좋아. 아주 간단히 설명해볼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를 보자. 그건 현상이지. 너는 감각을 통해 아메리카노의 맛과 온도 그리고 향기를 느껴야 하지만 내가 아메리카노 자체를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메리카노의 물 자체는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거든. 간단히 말해, 내가 맛보고 있는 건 철저히 내 감각을 통한 경험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이 커피는 실제로는 다른 모양과 맛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 지훈이는 웃으면서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실한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의 감각과 지각 능력이 필터로 작용하니까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나는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이 단순히 우리의 감각과 오성이 필터를 통과한 혼합물인가? 그때 갑자기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조용한 남자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의 대화가 참 흥미롭네요. 사실 제게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제 이름은 민호라고 해요. 지훈이와 나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칸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한 노점상 할머니를 만났죠. 할머니는 내게 예쁜 나무 조각품을 팔러오셨는데 그게 너무 독특해서 산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나는 그 나무 조각품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잊고 있었지요. 몇 달 뒤 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속에서 나는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갔고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내가 팔았던 물건이 진정한 의미를 보지 않았소.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오. 자네의 인식을 일깨우는 도구요. 이 이야기를 듣자 지훈이 눈이 빛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꿈이 우리 인식 세계에 대한 암시일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점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민호와 함께 칸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우리 각자의 인식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우리 각자가 느끼고 해석하는 대로 존재할 뿐 그 뒤에 진정 한물 자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대화라니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